지난번 수업 때 마지막 그 부분에서 그 심리학적 사회 심리학과 사회학적 사회 심리학적인 이 접근이 서로 상충되거나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통합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서 마지막의 부분이 미국의 사회학자인 W.I. 토마스가 말했던 상황 정의, definition of situation.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사실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그 결과로서 그 상황이 이제 사실이 된다, 그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러면서 왜 이 끝부분에 그 인용구가 들어갔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그것이 심리학적 사회 심리학과 사회학적 사회 심리학의 통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난번에 받았는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특별한 관련성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내가 그것을 했던 것은 좀 더 우리가 이러한 사회 심리학적인 현상을 볼 때 너무 지나치게 객관적으로 또 이 계량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것에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비록 우리가 사회 심리학에서 이 그 설문지법이라든지 또는 통계 분석이라든지 또는 실험이라든지 그러한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해서 사회 현상을 우리가 좀 더 그 실제와 가깝게 보려고 노력하지만,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아닌, 결국은 그런 실제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 가운데 주관적인 의미 속에 그런 실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사회심리학적인 그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베이와 관찰법과 같이 현지에서 사람들의 그 생각이라든가 행동을 우리가 관찰하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실험과 같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제한된 그 변수만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연구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멜 깁슨 감독이 배우이면서 감독이 그 제작한 그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그 영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는 그 유카탄 반도의 그 마야 족들의 문화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스펙타클한 장면들이 많죠. 근데 굉장히 끔찍한 거는 그 사람들을 이 제사로 지내는, 내가 몇 가지 클립을 준비하려 했다가 또 너무 지나치게 잔인해서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게 좋겠다. 정말 머리를 자르는 행위, 정말 심장을 도르는 행위 등등 굉장히 끔찍한 그러한 것들인데, 저는 이 마야 그 문명전을 두 차례 본 적이 있어요. 하나는 캐나다 토론토에 학회가 있어서 갔다가 마침 거기 미술관에서 마야 특별전을 해서 본 적이 있고, 또 우리 서울에서는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또 마야 특별전을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두 번 다 공통적으로 이런 마야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공통적으로 가졌어요. 보통 우리가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어떤 휴머니티라고 할까? 그 인간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명 수준에 있으면 우리가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마야의 문명을 보면 너무나도 이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잔혹하고 어떤 절대 지도자에 의한 권력이 정말 아무런 제재 없이 이렇게 횡행하는 그런 면모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것이 잘 드러나는데 상당히 그 영화의 마지막 그 끝부분에 이 멘트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하나의 위대한 문명이 그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부터 문명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건데 저는 그 마야 문명전을 보면서 느꼈던 게 바로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쉽게 정말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이 마야의 문명을 붕괴시킨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것을 끌어들였던 것은 이 매직,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을 때 일종의 신념의 행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영화에서 사람을 제사로 바치는 행위는 결국은 그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그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신의 은총을 받고자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술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종교 의례를 보면 상당히 어떠한 자연 현상을 모방을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함으로써 뭔가 자신들이 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자연 세계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마술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따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따지고 보면 신념의 체계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천동설과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다른 시점에서는 그게 틀린 것으로 판명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표현, 그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과학이 아직 싹트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일종의 이해인데 그걸 이제 영어 표현에 좀 더 적합한 것은 make sens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make sense. 우리가 understand하고 make sense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understand,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좀 합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해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make sense 한다는 것은 특별히 그런 거 없이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뭐라고 말할까 어떠한 그 이치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자연에서의 신호를 마치 신의 신호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제 제사는 바로 신을 즐겁게 하는 인간의 행위로 생각하는 것들. 비단 이거는 모든 문명에 다 있죠. 우리가 심청전에서 심청이를 이제 바다에 빠뜨리는 것도 바다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한 인간의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제가 비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 자연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바닥에 돌들을 굴려서 마치 그 천둥이 치는 것처럼 하고 물을 뿌려서 어떤 비가 오는 행위를 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들을 함으로써
결국은 그 자연에 이것을 사람들이 재현을 하면 실제로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종교 의례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다 리지드한 룰스들이 있어요. 아주 엄밀하게 순서를 따라야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기우제를 했는데도 비가 안 오면 그게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것에 대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다 라는 식으로 그것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든지. 예전에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사태가 있었어요. 요즘 구원파 얘기도 나오고, 근데 구원파의 이전에 오대양 사건이라고 하는 또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신문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 오대양 사건도 상당히 종교적으로 이런 뭐라고 말할까,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전 이단이고 또는 광신도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열심히 있는 신자라고 할 텐데, 그들이 모여서 이제 종교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집단 자살을 한 경우인데, 또 그때 비슷한 시기에 휴거라고 하는 또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휴거 하면은 이제 성경에서 보면 마지막 때 다 사람들이 불려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일종의 이제 종말론이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딱 모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만 기다리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뉴스가 됐습니다. 근데 딱 12시가 됐는데도 아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원망을 하고 이탈을 해야 되잖아요. 12시가 됐는데 아무런 사태가 안 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는 말이, 이건 이스라엘 시간으로 12시다. 한국 시간으로 12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시간으로 12시다 해서 이제 몇 시간 후를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사태가 없어요.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은 그 단체를 떠나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단체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찾아낸 세상에서 자기들한테 쏟아지는 비판에 대한 해명은 결국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것이 실패했을 때 이와 같은 마술적인 행위, 종교적인 의례 같은 케이스는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설명으로서 풀어나간다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루스 베네딕트는 아까 말했던 인디안들의 기우제들을 연구하면서 결국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해했는가를 연구를 했고, 이분의 대표적인 책이 크리센세멈 앤드 소드, 그래서 일종의 국화와 칼이라고, 여러분 일본인들의 사회 심리를 아주 예리하게 분석한 책이죠. 국화와 칼 하면, 국화는 일본 왕조의 일종의 상징적인 꽃입니다. 어떤 꽃이라고 하는 아름다움, 그 이면에 칼이 숨겨져 있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한국의 또 석학이라고 볼 수 있는 이어령 교수가 쓴 축소지향의 일본인,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일본인들의 또 사회 문화, 굉장히 작은 것들을 이렇게 지향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나는 최근에 어떤 대화를 하면서 왜 일본에는 이렇게 빠찡고라든지 또는 AV, 어덜트 비디오라고 하는 이 야동 산업이 발달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찾은 답은 일본 문화에서 하나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도덕은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본을 여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사회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잘 정돈이 되어 있는 이렇게 그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회의 하나의 지배적인 규범은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죠. 이것이 사실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굉장히 엄청난 하나의 압박 내지 규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빠찡고라든지 또는 AB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쌓여 있는 것들을 이제 분출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한국인들은 아마 굳이 그런 게 아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 감정이 있으면 그대로 분출해 버리니까 별로 이렇게 쌓일 게 없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일본에서 그렇게 빠찡고나 또는 야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한 것도 바로 그 문화가 어떤 집단의 규범에 사람으로 하여금 순응하게 만드는 압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사회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은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했던 그런 매직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냐 이거죠. 따지고 보면 어떤 미신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도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우제라고 하는 것도 자신들이 그러한 비가 내리는 것을 모방을 하면 그들이 행위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있죠.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어떠한 사건들, 현상들 간에 있어서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신과 과학의 차이점은 뭐냐? 이 과학적인 인과관계는 그것이 하나의 확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선행하면 그것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일종의 확률적인 그러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과학이 나름대로 보다 더 체계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에 있어서의 하나의 신뢰성이 높다. 그래서 이 동일한 연구를 다른 사람이 재현하고 다른 장소에서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해서 보다 더 신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서 내가 잠깐 들었던 설명 중에 frustration, aggression 모델이 있는데 결국은 좌절 공격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심리학의 이론 중에 사람들이 공격 행위가 왜 일어나냐에 대한 하나의 설명 중에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좌절되었을 때 그것을 이제 표출하는 것이 공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공격이 자신들에게 좌절감을 준 직접 대상을 향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자신들에게 좌절감을 준 대상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들을 직접 향하지 못할 때는 그들에게 좌절을 준 것에 가까이 있고
그 원인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대리 집단에게 이 좌절감을 표출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희생양 이론이죠. 스케이프고트 티오리. 이것은 전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독일 국민들이 유태인들에게 그러한 공격 행위를 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전에 사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느라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리고 또 그들의 민족적인 자긍심이 극도로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이제 독일은 그 유럽에 비교해서 상당히 그 좀 전제적인 그런 정치, 사회, 문화 체제가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융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지방 영주들이 오랫동안 독일 사회를 지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길드라든지 또는 우리가 한자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장인들의 수공업적인 생산 양식과 그들 간의 어떤 강력한 조합으로 인해서 안정된 생계를 유지하던 상황에서 뒤늦게 이제 독일이 산업화로 진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와 같은 전통적인 그 어떤 경제, 사회 이 체제가 붕괴가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관계가 그걸 대체하지 못하는 일종의 그 아노미적인 상황에 독일이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경제 전쟁으로 인한 경제난, 또 자존심의 상실, 전통 체제의 붕괴로 인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독일 국민들을 상당히 아주 뭐라고 말할까 극도의 하나의 위기 의식을 갖게 만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자유로부터의 도피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리 프롬이 말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름대로의 전통과 또는 질서가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주었는데, 그것이 붕괴되고 새로운 체제 하에서 그 소수의 사람들은 돈을 벌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또 많은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결국은 자유를 택하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권위에 순응하는 방식으로서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거죠. 이 시기에 이제 히틀러가 드러나서 이제 독일 그 민족 우월주의, 그리고 유태인들이 결국은 독일인들이 겪는 경제난의 주된 원인이다. 유태인들이 모든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독일인들이 겪는 경제 위기의 문제다라고 지목을 하면서 결국은 아까 말했던 그들의 좌절감을 유태인들한테 돌리고 그들을 학살하고 자기 민족에 대한 우월감을 갖게 하는 이러한 상황이 결국은 발생한 거죠. 이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게 바로 좌절 공격 이론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까 말했던 미신과의 차이는 좌절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과학으로서 입증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춰야 이 이론이 이제 우리가 참이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여러 상황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좌절 공격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돼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항상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된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좌절감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도 나타나지만 그 좌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바로 귀인 이론입니다. attribution. 그러니까 어떤 것의 원인을 찾아가는 게 귀인이거든요.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원인을 찾느냐에 따라 좌절이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는 자기 비판으로 더 이어져서
오히려 더 자기가 더 한 단계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싸운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자존심이 상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공격 행위로 나올 수도 있죠. 뭐 그릇을 깬다든지 부탁을 한다든지. 그러면 좌절 공격설이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한바탕 싸우고 나면은 냉정기를 갖죠. 그럼 냉정기를 가지면서 사람들은 성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가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한번 우리 대화를 해보자.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해보자라고 말을 꺼냈을 때는 이게 사실은 또 다른 싸움으로 이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복을 해보니까 한번 우리가 하는 대화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자. 라는 상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방식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새로운 성찰을 하게 되면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결국은 이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갈등은 오히려 새로운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통합을 가져올 수도 있죠. 따라서 이렇게 좌절 공격설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옳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것이 과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규명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과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자연 어떤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과학이 한 단계 진보를 했었지, 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justification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falsification,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과학은 더 발전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추상적인 개념들의 구성체죠. 그렇죠? 하지만 과학은 그것을 직접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과학과 하나의 철학과의 차이겠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과 그름을 규명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건 자기의 신념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만 과학은 그렇지 않죠. 이 과학은 반드시 그것을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변수로 전환을 하고 그 구체적인 변수를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이론에서 도출된 가설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가설이 옳다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밝혀내는 그 순간까지 한정적으로 우리가 믿는 과학적 지식은 참이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과학적 지식은 이것이 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기까지는 우리가 한정적으로 참이다라고 믿는 신념의 체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사회 심리학적인 방법은 바로 과학적인 사고와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더 이러한 사회과학적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서베이와 또는 관찰의 방법이 있죠. 여기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질문지법, 퀘스처네어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사회 심리학적 연구는 이렇게
질문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측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코딩을 하죠. 번호로 바꿔서 입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원자료라고 불러요. raw data. 이 원자료를 가지고 통계 기법을 사용해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혀내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왜냐하면 질문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질문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연구자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돼요. 그렇죠?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 그 다음에 하나의 개념으로 이것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개념이 구체적인 변수로 조작화가 되고 그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을 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요. 그러면 내가 한번 아까 말했던 이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 불안감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 내가 실제로 구체적인 경험적인 연구로 전환해 갔는가를 한번 설명을 할까 그래요. 그래서 나의 첫 번째 문제의식은 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베이비붐 세대 또는 중산층들이 보수화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는 상대적으로 지난번에도 설명했었다시피 이 경제발전의 혜택을 받고 또 80년대 말에 또 민주화를 이룩한 그런 세대로서 상대적으로 그 이전의 부모 세대에 비교해 좀 더 탈물주의적이고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들이 50대가 되면서 지금 여러 차례 선거에서 나타난 바로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고 그것은 결국 내가 대학교 때 읽었던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숙독하게 되는 그래서 그 에리 프롬이 2차 세계대전 때 가졌던 문제의식이 21세기의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죠. 근데 나는 최소한 이론적 차원에서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통점은 불안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느꼈던 그러한 불안감, 위기감이 하나의 스스로의 자유를 택하기보다 절대 권력에 순응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의 50대는 부동산 거품 또는 취업, 그다음에 노후, 자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안보의 문제 등등 이러한 불안감을 엄청나게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안감은 사람을 기본적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어떤 공동체적인 가치를 우선시하기보다 우선 자기와 자기 가족의 직접적인 안전에 우선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타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이것은 결국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권위주의가 다시 득세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그라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문제의식을 갖고 또 문헌을 찾다 보니까 이것이 비단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요. 그 2013년에 예일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에 보면 Democracy in Retreat,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동남아시아 또는 과거 그 구소련권 또 아랍에 우리가 민주화를 경험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다시 이게 그 또 다른 독재 권력으로 이렇게 넘겨가는 이러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중산층들이 민주화를 이룩한 주된 세력이지만 결국은 민주화를 이루고 나서 나타나는 그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떠한 경제적인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무능력,
그다음에 과거에는 어떤 독재 정권이 있었으면 소수 민족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통제를 했는데 그 독재 지도자가 물러나고 나서는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알죠, 여러분. 이라크에서도 그 여러 가지의 그 쿠르드족이라든지 지금 IS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민족들이 막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안감으로 나타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갖기보다 오히려 질서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권위주의 정부를 지지하게 만드는 현상. 이게 거의 전 세계적인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가졌던 문제의식은 상당히 한국적인 문제의식에서 시작했지만 연구를 해가면서 이것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고 그것들의 공통적인 요인은 불안감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전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러면 불안감을 변수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불안감을 여러 영역이 있을 수가 있죠. 경제, 건강, 그다음에 안보, 환경, 자연재해, 사회적인 이슈 등등으로 인해서 보니까 이 불안감에 대한 또 연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이는 그 척도를 가지고 불안감을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라고 하는 문항들을 또 개발을 해서 그다음에 신뢰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문항들을 개발을 해서 결국 우리는 최종적인 설문지를 만들고 이 최종적인 설문지를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이 사회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 훈련된 전문 이 조사원들이 조사를 해서 그걸 원자료로 만들고 이제부터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이제 이 과정에서 질문지를 만드는 것이 연구의 거의 반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제대로 하느냐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문제의식, 기존의 이론, 선행 연구 이런 것들을 다 토대로 해서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질문지법이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비구조화 면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직 어떠한 그 현상에 대해서 그 선행 연구가 없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이론이 없은 상황에서 탐색적 차원에서 우리가 연구를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문항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무엇을 알고 싶은가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응답한 것을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하면서 하는 방법이 그 비구조화 면접법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관찰법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한테 질문하기보다 사람들이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자기가 연구 참여자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집단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방관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생각, 행동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밝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그 설문지 이 질문지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니까 그 생략을 하고 대표적인 것은 이 population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죠. 결국 우리가 그 알고 싶어하고 우리 연구 결과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모집단이에요. 근데 모집단은 너무 크죠. 결국은 우리는 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그게 샘플이거든요. 이 샘플을 뽑아서 그들을 조사해서 그들의 그 특성에 기초해서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추론하는 거죠. 이게 말하면 우리가 추론, 그 인퍼런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그 통계 기법은 이 표본의 특성을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게 통계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표본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쓰죠. 확률 표본. 그러니까 모집단의 특성을 확률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을 뽑을 때 우리는 바로 통계적인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확률적인 표본이 아니면 우리는 일반화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생들에 대해서 고대생들의 그 뭐라고 말할까?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아침 10시에 정경대 후문에서 지나가는 사람 100사람을 가지고 조사했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비확률 표본이죠. 왜 우리는 이들을 가지고 고대 학생이라고 볼 수 없냐? 우선은 정경대 후문으로 이게 들락거리는 학생들은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은 빠져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침 10시에 그 장소를 지나가는 학생은 오후 한 3시나 2시쯤에 오는 학생하고 또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비확률 표본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질문지법을 사용한 서베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확률 표본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자세한 방법은 우리가 여러분 사회조사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횡단적인 연구, 크로스 섹셔널한 연구와 롱디튜드널, 종단적인 연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횡단적인 연구는 어느 한 시점에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단적인 것은 같은 사람을 여러 시점을 거쳐서 계속해서 조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종단 연구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횡단 연구를 여러 시점에서 반복해서 하나의 트렌드를 보려고 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좀 상당 부분 또 어떤 그 문제점도 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의 NORC라고 하는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에 위치한 그 일종의 그 리서치 센터인데, 내가 그 박사학위 논문 쓸 때 바로 이 노크 그 빌딩에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리서치 센터이긴 하지만 또 그 연구 공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컴퓨터 센터가 있어서 그 대학원생 중에서 좀 상당히 시니어 학생들이 거기서 콘설턴트를 해줘요. 그래서 어떤 통계 분석을 하면서 문제점에 부닥치면 이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면 나름대로 다 설명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거의 그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도 이렇게 충당하는 일종의 컴퓨터의 우리가 구루라고 하는 말 있죠. 거의 그냥 이 달인 수준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노크가 유명한 것이 뭐냐면 이 제너럴 소셜 서베이를 계속 이곳에서 해요. 일반 사회 조사라고 하고요. 이 일반 사회 조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도 KGSS, 코리안 제너럴 소셜 서베이를 해요. 그래서 동일한 문항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하니까 비교가 또 가능하죠. 그래서 이 노크에서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일종의 이제 그 스쿨 디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그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흑인과 백인 간의 주거지 격리가 심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인 학생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고 흑인 학생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일종의 교육 기회의 차별은 결국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도심에 있는 흑인 학생들을 버스를 태워서 교회에 있는 백인 학생으로 보내는 정책이 바로 이제 버싱이라고 하는 정책인데, 이와 같은 스쿨의 격리를 해체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194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의 공통적인 조사 결과는 미국인들이 과거의 인종차별적인 태도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크로스 섹셔널한 거죠. 왜냐하면 매 시점에서 물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했을 경우에 하나의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트렌드의 결과에 따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백인들이 흑인에 대한 이런 차별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결과에 따라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바로 맹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베이 조사의 맹점.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서베이 조사에서 맹점이 사회적 선망 효과예요. Social Desirability Bias. 우리말로 좀 더 풀어 쓴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고 하는 편향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자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정확한 답을 제공하려고 하는 욕구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자기가 바람직하게 보이려고 하는 욕구를 갖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과장돼서 이러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의 레이시즘, 인종주의를 보면 과거처럼 노골적인 인종차별은 없어요. 그렇게 했다간 처벌을 받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그 인종주의라고 하냐면은 symbolic racism이라고 불러요. 상징적 인종주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흑인과 백인에 있어서의 차이를 뭔가 흑인의 어떠한 유전적인 거라던가 선천적인 것, 특성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상당히 문화적인 설명을 해요. 흑인의 문화가 일종의 그 교육이라던가 또는 성실이라던가 성공이라던가 하는 중산층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빈곤이라던가 일탈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달라진 형태의 인종주의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서베이가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또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설문지의 방법은 우리가 정보 수집이 다른 거에 비교해서 상당히 용이하다는 거, 그리고 빠른 기간 내에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다른 집단에 적용함으로써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선망 효과로 인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당히 이것이 좀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거. 이러한 이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사하기 위해서 이 설문지법을 사용해서 한 1,011명의 일반 국민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인들을 3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설문지법이죠. 그렇지만 정작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어떠한 차별을 경험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 50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하는데 여기서 부닥치는 문제가 차별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 다르게 대우받는 게 차별이죠. 근데 처음부터 다른 조건에 있는 사람이 다르게 대우받는 건 그건 차별이 아니거든요. 그건 구별이죠. 그렇죠? 우리가 차별과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은 자기들이 다르게 대우받는 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반 다른 동료에 비교해서 월급을 덜 받는다 하면은 그것이 차별로 인식하는데 그거는 그들의 근무 연수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또는 어떤 기술 수준에 따라 달리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바로 이러한 것에 바로 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일반적인 설문조사를 하게 됐을 때 그걸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설문지법의 한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비구조화된 인터뷰는 면접은 보다 더 복잡하면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정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서는 전 많은 사람을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소수의 사람들을 가지고 아주 인텐시블리,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우리가 장시간에 그리고 몇 차례에 계속 그 면접을 통해서 우선 레포를 형성을 해야죠. 조사원과 대상자 사이에 어떤 정서적인 교감, 신뢰, 이것이 형성이 되어야 그들이 얘기하기 꺼려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보다도 그 비구조화된, 가만히 있어봐라. 비구조화된 방법에서 이거는 오케이. 그리고 이 비구조화된 면접은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그 영역들을 우리가 이제 그 새롭게 마치 개척해 나가거나 어떠한 문제의식을 만들어내거나 그러한 것들을 중요한 개념들을 찾아내거나 하는 경우에 상당히 유용한 것이 되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설문지를 개발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나는 우리 이미 아시아의 유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한 적도 있지만 좀 앞으로는 고대에 있는 유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이미 우리 학교에도 유학생이 많잖아요. 지금 학교의 또 계획에 따르면 유학생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그것도 계획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기 전에 우선은 유학생들하고 만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그들이 경험하는 문제점들,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듣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중요한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이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일종의 문항들을 개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사전 조사 없이 우리가 이미 선행 연구에서 했던 걸 가지고 그대로 했을 경우에 현실과 굉장히 겉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유학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중에서도 이제 교환 학생으로 간 학생들은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할 수도 있고 나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데 정말로 자기가 낯선 환경에서 스스로 어떤 것을 개척해 나가는 이 경험을 하는 것은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모든 교육에서의 선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듯이 결국 우리는 잠재력을 측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객관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려운 것을 극복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내 경험을 봐더라도 나는 학부를 마치고 곧바로 유학을 갔는데 나는 처음에 유학 가면 한 1년은 어학연수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1년 정도 어학연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할 줄 알았더니 내가 갔던 대학교에서는 어학연수라고 하는 건 없대요. 곧바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3년은 내가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학이 나를 어떻게 해서 뽑았을까? 내가 어떤 뭐 토플이라든지 또는 GRE라든지 다른 것들이 특별하게 높은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무슨 어떤 유학 어떤 전문 기관에 가서 무슨 컨설팅을 받고 학업 계획서를 도움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이 수동 타이프라이터를 가지고 내가 학업 계획서를 정말로 그 당시에 영어 수준을 가지고 써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정말로 내가 그만큼의 능력은, 객관적인 조건은 갖고 있지 못했다라고 나는 생각돼요. 그렇지만 결국은 내가 또 유학을 그때 갔었을 때 보면 동기가 3명이 한국 유학생이 있었는데 2명은 이미 미국 대학에서 그 학부 교육을 다시 받았고, 누구는 석사 과정을 하고 온 사람이 있고, 나 혼자만 완전히 우리가 영어 표현에 fresh up the boat라고 하거든요. 보트에서 막 튀어나온 완전히 그냥 그 준비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굉장히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나름대로 그걸 극복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나는 우리 그 유학생을 볼 때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굉장히 부족하지만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근데 이 중에서 정말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나중에 본국에 가서 거기서 굉장히 지도자 역할을 하고 한국과 자기 나라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의 문제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하느냐, 이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고대에 있는 유학생들 조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제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는 우선은 친밀하게 사람들이 서로 속내를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린 자세가 되어야 우리가 그것을 개념화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면에서 비구조화된 면접이 바람직한데, 이것은 또한 문제가 뭐냐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것을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다시 말해서 정보가 너무 다시 말하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의 의미 있게 요약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이 표본이 또 이렇게 소수일 뿐만 아니라 이 비확률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집단 간의 비교가 또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표준화된 그 설문지를 사용한다면 비교가 쉽지만 면접한 걸 가지고 해석한 걸 가지고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또 연구자의 어떠한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러한 또 한계를 갖고 있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찰법이 있어요. 하나는 참여 관찰이 있고, 두 번째로는 비참여 관찰이 있어요. 그래서 참여 관찰은 연구자가 그 집단 안에 들어가서 마치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관찰하는 것이 참여 관찰이라면, 비참여 관찰은 일종의 이제 외부인으로서 그 사람이 하나의 조사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는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참여 관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상당한 수가 이제 이 정신병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그 데이비스 로센할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정신병원에서 도대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마치 정신 이상에 있는 환자로 이 기관에 이제 입원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을 딱 하는데, 정작 그 의사와 간호사나 다른 의료 인력들은 이 사람이 그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정작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될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짜 환자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정작 거기 환자들은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는. 그러면은 이 정신병자, 이 병원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그리고 환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서로 간에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신병의 환자는 정신병 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서 이제 그 의사나 간호사는 마치 자기들이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서로 간에 이것이 결국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처해져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것을 하는데, 이와 같이 정상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깨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가 거기에 참여해서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됐고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홈리스 연구도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홈리스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처해서 어떻게 그들의 자긍심을 유지하는가를 이 데이비 스노우와 그 리온 앤더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참여 관찰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관찰한 거에 따르면 이 세 가지의 전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거리두기. 일반 홈리스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이 거리두기를 방법을 통해서 자긍심을 갖거나 또는 일종의 과거를 환상화하기. 비록 현재의 위치는 아주 보잘것없지만 과거 자기가 아주 화려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현재의 낮은 지위를 일종의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홈리스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새로운 가치, 긍정적인 측면을 수용하는, 그래서 커리어로서의 홈리스가 되어가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연구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여러분들 과천 경마공원 동영상 한번 보여줬죠. 그게 일종의 참여 관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거치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나도 실제 해보기도 하고 말도 건네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나는 그걸 이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연결고리로 하려고 했지만, 거기서 내가 발견했던 주된 결과는 일종의 비동조화였었잖아요. 마사회는 이 경마라고 하는 것이 건전한 여가 행위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거에 관심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배팅을 잘해서 돈을 벌까. 마사회 측과 일반 행위자 사이에 있어서의 비동조화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번 학기에도 사회심리학을 가르쳐서 새로운 현장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흥미로운 것이 될지 궁금하지만, 바로 우리가 이러한 참여 관찰의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아주 이면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의 연구 방법으로서는 이제 실험 방법이 있죠. 또는 필드 익스페리먼트, 이런 것들. 내가 한번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룹 다이내믹스, 집단 역학의 주제에 관련해서 할 때 이 영화를 아마 좀 일부를 보여줄까 해요. 이게 원래 여러분도 봤을지 모르겠지만 다스 익스페리먼트, 그러니까 독일 영화입니다. 원래는 필립 짐바도라고 해서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과의 교수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필립 짐바도. 앞으로도 내가 여러분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소개할 텐데, 이 필립 짐바도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실험을 하니까 거기에 참여해라. 그러면 돈을 준다. 근데 어떤 실험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와서 했던 것은 사람을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한 집단은 감옥의 간수, 또 다른 집단은 죄수. 그래서 일종의 감옥 같은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수한테는 간수의 제복을 입히고, 죄수들한테는 머리를 깎고,
제수의 옷을 입히고 번호를 붙이고, 그래서 제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제수의 번호를 부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거 실험이니까 그냥 심각하지 않게 대응해요. 농담도 하고 그냥 껄렁껄렁 거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이게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그거에 빠져서 자기의 정체성으로 그 인식을 하게 되고, 간수는 이 죄수들을 아주 비인간적으로 대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통을 호소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이제 드러날까봐 그것을 덮기 위해서 결국은 살인이 일어나고,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실험에서는 그렇게까지 살인까지 가는 경우를 거치지 않았죠. 않았고, 그 과정에서 그 한 여성 연구자가 이 책임 연구자인 진바도 교수에게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이건 윤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고, 그때야 진바도 교수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험을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고했던 연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필립 진바도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것의 과학적인 연구의 가치, 필요성만 인식하고 했다가 이것이 가져오는 엄청난 연구 윤리를 깨닫고 그것을 밝혀준 여자와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 다스 익스페리먼트를 보면 너무나도 정말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이 환경에 의해서 이 조작될 수 있을까? 매니플레이트라고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매니플레이티브하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것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까 정말로 끔찍한 그런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이렇게 극단적인 실험의 예인데, 그거 말고 굉장히 덜 위협적인 실험들이 많죠. 우리가 다음번에도 소개하겠지만 솔로몬 애쉬의 이 선을 비교하는 거, 지난번 한번 보여줬죠. 이 기준선이 있고 세 가지의 다른 선이 있는데, 이걸 아무런 집단 규범에 대한 압력이 없으면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기준선과 동일한 선을 찾아내지만, 옆에서 이제 모의자들이 엉뚱한 선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틀린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의자들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어느 시점 한 12명, 15명까지는 이 오류의 숫자가 늘어나요. 그러다가 어느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은 그 중에서의 인디펜던트 뭐라고 말할까, 퍼슨이라고 말할까, 어떠한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하나의 인디펜던트 마이너리티의 존재가 집단 규범에 대한 압력을 엄청나게 줄여줘요. 그래서 12명이 다 이거는 B가 맞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건 A다 라고 하는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소수자가 사람으로 하여금 집단 규범에 대한 동조의 압력을 현저하게 줄여주는 거죠. 나는 그게 우리 사회에도 존재한다고 봐요. 이쪽에 누가 다 모든 사람이 다 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가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것이 사람들을 하여금 집단 규범에 순응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마이너리티고 선각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의 중요성도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도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